1. 첫 번째 이야기. 자립의 여정. 여러분은 혹시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점차 멀어져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황혼의 나이에 기대왔던 지원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외아들의 점진적인 소원해짐을 겪으면서 결국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진리 말이죠. 그녀가 어떻게 독립을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립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저는 올해로 60살이 되었고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현장 사장은 사제 몇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돈이 전부 빌린 돈이라며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더라도 더 이상 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제가 합의에 동의하면 이 돈을 받고 동의서에 서명하면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면 이 사례 200만 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산이 없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도 배상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종종 몇 달씩 임금을 미루곤 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유가 있었다면 임금을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4만 2천 달러를 받지 않으면 보상조차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4만 2천 달러를 받고 건설 현장 사장님과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가정의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건설 현장 임금과 제가 농사로 번 돈으로 간신히 생활했지만 이제 남편의 수입이 없어지자 집안의 재정이 곧바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손에 4만 2천 달러를 쥐고 있어도 감히 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모두 쓰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 아들은 이미 18세였습니다. 제 얼굴에 늘 걱정이 가득하자 아들은 스스로 나서서 도시로 가 돈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대학 입학 시험을 막 마쳤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전문대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차라리 사회에 나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도시로 일하러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그에게 2천 달러를 주며 이 돈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돈을 받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시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고 월 500달러를 벌 수 있으며 기술을 마스터하면 급여도 2배로 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 보여서 내심 기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기술을 잘 배우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며 집을 사고 싶다면서 남편의 보상금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도시에 있는 집의 월세가 150달러라고 했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사서 월세 대신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더 좋겠다고 하더군요.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집이 자기 소유가 될 테니 말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온 연금도 없는 사람이고 남편마저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마저 없어진다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제 걱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더니 아들은 연금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급여가 2배로 오르면 도시로 저를 모셔가 평생 보살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너무 기뻐졌습니다. 도시에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4만 달러를 아들에게 송금하여 도시에 집을 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방 3개가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고 미완성 아파트에서 지내야 했죠. 아들은 돈을 모은 뒤 천천히 인테리어에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면서 벌이가 없었지만 아들 집을 꾸미기 위해 닭과 오리를 많이 키우고 돼지도 2마리 키웠습니다. 연말에 이 닭과 오리, 돼지를 다 팔면 적어도 몇백 달러는 벌 수 있었어요. 설에 아들이 집에 오자 닭과 오리, 돼지를 팔아서 번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며 집을 꾸미려면 빨리 돈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불편한 미완성 아파트에서 지내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집을 꾸미는 일이 큰 일이라서 대충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인테리어를 나중에 다시 하려면 큰 프로젝트가 된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최소한 2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을 꾸미는데 2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낙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이 2만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 집 형편상 도시 사람들처럼 호화롭게 꾸밀 수는 없다고 조언했어요. 그런 운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아들은 운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삶을 살고 싶다고, 목표만 확실하다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저도 아들과 함께 집을 꾸미기 위해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나갔지만 집 장식비로 필요한 2만 달러를 모으지 못했어요. 설날, 아들이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도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듯 고상해 보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조금은 냉정하고 무심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아들은 그 여자친구의 집안이 매우 부유하다고 말했죠. 만약 둘이 결혼하게 된다면 집 장식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그 여자 집에겐 2만 달러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아들은 자신의 결정이 늘 확고했고 제가 반대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집 장식을 시작했다고 전화로 알려줬어요. 장식 비용은 모두 여자친구의 집에서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다 장식된 후 아들과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참석했지만 구석진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신랑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들은 제가 마음이 좋지 않은 걸 알았는지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성공하면 반드시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이 참으라 하니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오직 아들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며 월급이 2배로 늘어난 아들이 있지만 여전히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땅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종종 달걀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아내와 함께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아들이 결혼한 후 점점 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있던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아들이 바쁘다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바쁘다면서 시간이 되면 도시에 와서 손녀를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이제는 손녀를 돌보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거절하기 어려워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손녀를 돌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이가 드니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니 나도 그녀의 말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내 노후를 아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신경 쓰지 않으니 나만의 노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을 팔고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니 그들의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시골 집을 판 후 도시로 이사해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관리인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았고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연금이나 저축도 없지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실망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 두 번째 이야기. 자녀와 함께 사는 삶. 우리 부모님은 두 아들이 있었고 나이가 들면 우리 중 한 명과 함께 살게 되리라 생각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했고 이런 선택이 한 지붕 아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몇 번이나 연애를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적이지 않거나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시곤 했습니다. 결국 39살이 되던 해 동생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조화로울 것이라 믿었고 초반 인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동생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생과 그의 아내는 직장과 사회생활로 인해 그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운함과 소외감을 느끼셨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동생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고수하셨지만 동생의 아내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육아법을 선호하여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불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동생은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이 폭발하여 언쟁이 오갔습니다. 결국 동생과 그의 아내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 같은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시 가족과 같이 세대가 함께 살며 기쁨과 위안을 찾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휴시와 그의 아내는 16명의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유대감이 깊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방을 사용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다른 곳에 사는 가족들도 부모님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며 긴 하루를 마친 후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열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휴시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에서 얻는 가장 큰 보람이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의 지지와 조언을 줄 수 있다는 평화로움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노년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바람은 감정적인 유대와 가족 생활의 위안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고 나이가 들며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진심으로 보살피지 않는다면 가까이 산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노년층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방문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부모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년에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며 각 개인에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결정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3이야기. 양로원에서의 새로운 삶. 남편을 떠나보낸 후 에미 여사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연금을 사용해 개인 요양원에 입주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자녀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가족이 있음에도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이 이상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듯 비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M 여사는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생활 방식이 자녀와 손주들의 바쁜 현대적 삶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살면 양쪽 세대 모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하는 동안 빈집에 홀로 있으면 외로울 것이고 그들의 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동년배 이웃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또래들과 함께하며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은 언제든 그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와 자녀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서로가 잘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결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그녀를 보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MC는 가족과 함께 몇 주간을 보내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며 그들도 같은 길을 고려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비슷하게 70세의 V 씨는 연금을 사용해 요양원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은 도시로 일하러 나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B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 계획이었지만 자녀들은 그를 도시로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거의 2년이 지난 후 그는 마치 금빛 새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TV 앞에서 보내며 사회적 교류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V 씨는 어느 날 요양원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으로 더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이 그가 원하던 돌봄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몇 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V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일상적인 돌봄 속에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군인연금을 사용해 요양원에서 영구적으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그가 행복하고 잘 보살핌을 받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의 요리나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한때 가족을 배신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바빠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황혼기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는 각 가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매우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독립적으로 사는 것, 어떤 선택이든 노년의 삶의 본질은 행복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든 별도로 살든 그것은 상황에 맞게 결정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다른 환경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평화롭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요양원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각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기억에 남는 보람 있는 노년을 살아가세요. 4. 현대 부모와 독립생활 선택. 오비 씨와 NC 부부는 두 아들의 부모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하노이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지만 아들들이 결혼할 때쯤 부부는 그들에게 각각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NC는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부부에게 애들이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습니다. 3년 전 둘째 아들이 결혼했을 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서 잠시 머무르기를 요청했습니다. NC는 3달 동안만 머물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임대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NC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세대가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오래 함께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큰아들은 직장까지 10km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부모님 집 옆 아파트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V씨와 N씨의 집에 모여 식사하고 웃음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할지에 대한 질문에 N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4층 집을 팔고 그 돈의 절반으로 관리가 쉬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에요.
만약 우리가 너무 허약해지면 도움을 구하거나 노인 생활 공동체도 고려해 보겠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씨도 아들들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은 그녀에게 넓은 가족집을 떠나 함께 살자고 종종 권하지만 엘씨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시골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는 매일 문이 열리고 닫히기만 하고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죠. 그녀가 아들들을 만나러 도시로 가면 그들의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컴퓨터나 휴대폰에 몰두해 그녀와의 대화는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 인사 정도에 그칩니다. 도시 생활은 바쁜 일상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로 그녀에게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살게 두고 싶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 생활을 즐기면서 지낼 겁니다. 아프게 된다면 아들들이 곁에서 돌봐주지는 못할 테니 고용한 돌보미가 나를 돌볼 겁니다. 아들들이 가끔씩 방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 사회가 점차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같은 지붕 아래에 살지는 않는 삶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며 준비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그 외에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식사, 여행, 교제 혹은 필요시 노인 주거 공동체 선택까지도 직접 관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보다 충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